3년 전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 아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일본의 고급 료칸에서 장인어른의 환갑 파티에 참석하고 있었죠. 그들은 제 남편의 전부였던 작은 가게마저 용역 깡패를 동원해 무참히 부숴버렸습니다. 싸구려 떡볶이 가게라며 멸시받고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날 저는 상상도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어 3년 후 제가 어떻게 그들 앞에 다시 섰는지 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하고 이 복수의 끝을 저와 함께 지켜봐 주세요. 2024년 가을이 거의 끝나가던 때였어요. 쌀쌀했죠. 저는 서울 마포에 있는 한 중소병원 그 지하의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사무실, 거기서 가장 작은 방이었죠. 덩그러니 놓인 국화꽃 몇 송이는 벌써부터 시들기 시작하더군요. 좁은 방 안에는 여물할 때 쓰는 향 냄새랑 아마 옆방에서 나는 거겠죠. 그 육개장 냄새가 역하게 뒤섞여서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저는 유지연, 58살이에요. 그때 전 아마 3일 내내 거의 같은 자세로 영정사진 앞을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눈은 퉁퉁 부었고 피부는 아마 말도 못하게 푸석했겠죠. 영정 사진 속의 그 사람, 제 남편 김민호는 낡은 조리복을 입고 참 환하게도 웃고 있었어요. 우리 가게 민호 떡볶이를 처음 열던 날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이 초라한 장례식장이 어쩌면 지금의 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더 비참했어요. 조문객도 거의 끊겼고요. 아들 친구 몇 명이 다녀간 게 전부였죠. 뒤편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를 찔렀어요. 강남에 산다는 그 사돈댁은 왜 코빼기 하나 안 보이냐고요. 저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휴대전화만 바라봤어요. 화면에 아들 그 두 글자만 떠오르길. 지난 3일간 그것만 기다렸죠. 남편 김민호. 그 사람은 제 전부였어요.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지연 씨 떡볶이는 말이야. 뜨거워야 해. 그리고 정직해야 해. 꼭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이가 가게 바닥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진 지 단 하루 만에 제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기적처럼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 진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본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프로젝트에 묶여서요. 아버님 가시는 길 못 지켜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차마 소리 내울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어떤 프로젝트가 아들 앞길을 막는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저 괜찮다, 괜찮아 진우야, 일 잘 마무리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장례식장 복도에 그대로 주저앉아 소리도 못 내고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건 그 전화가 끊긴 곳의 풍경이었어요. 그곳은 일본 하코네의 최고급 료칸이라고 하더군요. 1박에 300만 엔이나 하는 스위트룸이었대요. 노천탕에서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눈앞에는 정갈한 가이세키 요리가 펼쳐져 있었죠. 제 아들 김진우, 35살. 그 아이는 유카타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장인, 금영건설의 박종석 회장, 65살의 그 노인이 앉아 있었고요. 바로 그날이 그 사람의 환갑 기념 생일 파티였던 거예요. 진우가 막 전화를 끊자 제 며느리 박채린이 붉어진 얼굴로 다가와 속삭였다고 해요. 누구야? 이 타이밍에. 설마 어머니? 아이 참. 아직도 전화 붙들고 계셔? 그냥 아버님 지금 일본에서 중요한 분들 모시고 회장님 술 따르느라 바쁘다고 딱 잘라 말하라니까.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려요. 박 회장이라는 그 사돈도 헛기침을 하더래요. 김서방, 표정이 왜 그러나. 아, 자네 아버지 말인가. 안 됐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오늘 이 자리에 미쓰비시 상사 부사장이 와 있어. 자네가 지금 여기서 자리 비우면 그게 금영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겠나? 다 죽어가는 떡볶이 가게 하나가 뭐가 중요하다고. 제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했대요. 걔 원래는 참 효자였어요. 하지만 강남의 재력가 처가에 장가간 순간부터 걔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김서방일 뿐이었죠. 멸시와 조종, 며느리가 또 속삭였다고 해요. 아버님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당신이 가도 못 살려. 우리 애들 미래 생각해야지. 진우는 그 말에 눈을 감고 옆에 있던 최고급 사케 병을 들어 그 박 회장의 잔을 채웠다고 해요. 더 드시죠, 아버님. 이렇게요. 다시 마포의 장례식장이에요. 저는 남편이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돈댁 식구들이 일본 여행 가기 직전이었죠. 제가 진우한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아버님 상태가 영 안 좋다. 병원에 꼭 좀 모시고 가보셔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그냥 일본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민호 씨는 가게에서 쓰러졌어요. 평생 정직하게 떡볶이를 만들던 그 손으로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고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발인, 내일 오전 10시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이제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구나. 장례식장의 그 싸늘한 공기가 제 뼈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밤새도록 그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발인 전날 밤이었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숨을 거두기 직전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아들에게 걸었던 마지막 전화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진우야, 아빠가 위독해. 제발,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렇게 애원했었죠.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제 며느리 박채린이었어요. 그 목소리는 어쩜 그렇게 차가운지. 어머님, 저 지금 긴자에서 쇼핑 중이거든요. 진우 씨는 아까부터 미팅 들어가서 전화 못 받아요. 그리고 어머님, 비행기 표 바꾸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자꾸 이렇게 전화하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리고는 달칵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곤란하다고요. 남편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곤란하다는 그 말이 제 심장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진우의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더군요. 제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박 회장, 그 사돈 영감이 보낸 거였죠. 처리가 조용해야 할 겁니다. 괜히 언론에 알려져서 금영 주가에 영향 주는 일 없도록. 박 회장.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병원 복도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병실 유리창 너머에 있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제 남편 민호 씨는 정말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가게, 레시피북, 두 번째 서랍, 편지.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드디어 발인 날 오전 10시가 되었어요.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이제 정말 그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때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색 상복도 아니었어요. 비행기에서 막 내린 것 같은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의 제 아들 김진우와 며느리 박채린이 서 있더군요.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보란 듯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아, 진짜, 냄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싸구려 장례식장을 잡으세요. 우리 체면이 있지. 사람들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싸구려. 그 단어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어요. 우리 체면. 그들이 말하는 그 우리라는 말 속에 저와 제 남편은 없는 거였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진우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애가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입을 열려던 그 찰나였어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당신 뭐해? 빨리 부조금이나 내고 가자. 냄새나서 못 있겠어. 그 날카로운 눈빛 한 번에 제 아들은 다시 입을 닫았어요. 그리곤 아내의 지갑에서 나온 수표 몇 장을
부조금함에 쑤셔 넣더군요. 제게는 짧은 목례만 하고는 아내의 팔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차가운 복도에 남편의 관과 저 정말 단둘만 남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운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제 남편의 마지막 길은 아들 없이 저 혼자 배웅해야 했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남은 짐을 챙기고 있을 때였어요. 병원 입구에 아주 조용히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최고급 맞춤 정장에 자세는 꼿꼿했죠.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그분이 빈소로 들어왔어요. 그분은 영정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향을 피우는 대신 정중하게 묵례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경호원이 내민 두툼한 흰 봉투를 부조금함에 넣었어요. 봉투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죠. 저는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몇 달 전 남편이 가게 앞에서 말했었거든요. 누가 자꾸 우리 가게를 저기서 지켜보는 것 같다고요. 그때 봤던 그 차, 그리고 그 뒷모습이었어요. 노신사는 제게도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그분이 스쳐 지나갈 때 아주 희미하지만 고급스러운 백단향 냄새가 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겨우 하루가 지났을 때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처가 별장에 잠시 들어와 있어요. 채린이가 마음 좀 추슬러야 해서요. 그리고 아버님 가게 보증금이라도 빼야 하니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진우, 정리라니. 남편의 인생이 담긴 그곳을 그렇게 부르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면서 민호 떡볶이로 향했어요. 셔터는 굳게 내려져 있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남편이 말한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그 사람의 낡은 레시피북이 손에 잡혔죠. 책갈피 사이에 껴있던 건 편지가 아니었어요. 낡고 발에서 누렇게 변한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과 신화그룹 법무팀이라고 적힌 명함, 그리고 아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 강태환. 분명히 기억해요. 30년 전 제가 가난한 요리사 민호 씨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저를 오늘부터 내 딸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파버렸다고 소리치셨거든요. 하지만 이 서류는 분명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신화그룹 강태환 회장의 유일한 법적 상속녀였어요. 며칠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낡은 가게에서 그 서류를 발견하고 저는 아마 유령처럼 며칠을 떠돌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늦은 밤 한강 공원이었어요. 강바람이 칼처럼 차가웠죠. 제 손에는 그 사람의 가게 열쇠와 제 운명을 뒤흔든 그 가족관계 증명서가 땀에 젖은 채 쥐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저를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먼저 가버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서 숨이 막혔어요. 30년 전 신화그룹 회장 저택의 그 육중한 대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울부짖던 28배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호 씨 없으면 안 된다고 아버지 그렇게 외쳤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재벌집 딸 유지연이 아니라 그저 떡볶이집 사모님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젠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심지어 그 작은 가게도 없었죠. 강남의 사돈댁은 저를 싸구려 취급했고 제 아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완벽히 고립되었어요. 그렇게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었어요. 너무 놀라서 돌아봤죠. 거기에는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그 백단향 냄새. 그분이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차다. 지연아,
30년 만이었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주름진 얼굴, 엄격하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는 그 눈을요. 아버지가 제 옆 벤치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저 제가 선택한 삶을 존중하려 했을 뿐이래요. 하루도 저를 잊은 적 없고 멀리서 항상 지켜봤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그 말에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검은 차, 남편이 말했던 가게를 지켜보던 그 시선이 모두 하나로 맞춰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제 남편, 김서방, 내 남편, 참 좋은 사람이더구나 하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3년 전 제가 크게 아팠을 때 제 남편 민호 씨가 아버지를 찾아왔었대요. 헬쑥한 얼굴로요. 아버지의 말이 제 머릿속에 그날의 풍경을 그렸어요. 3년 전 신화그룹 회장실. 제 남편 민호 씨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겠죠. 회장님, 돈 때문에 온 것 아닙니다. 지연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킬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염치 없지만 회장님께서 제 아내 지연이를 돌봐주십시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떡볶이 면 인분만 비서실에 두고 떠났다고요. 자기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라면서 저 주라고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 사위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버지의 경호원에게 급한 전화가 왔어요. 경호원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다급하게 속삭였죠. 회장님, 민호 떡볶이 가게가 지금 강제 철거 중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박종석 회장, 그 사돈 영감이었어요. 긴급 부지 안정화라는 말도 안 되는 구청 공문을 내세워서 이 새벽에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가게를 밀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보증금조차 주지 않으려는 악랄한 수법이었겠죠. 어차피 주인도 죽고 아들도 연락 안 되니 무연고 건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아버지의 차가 마포구에 도착했을 때 민호 떡볶이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포크레인이 마지막 남은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 자네를 향해 달려갔어요. 안 돼, 안 돼, 민호 씨, 여보. 저는 무너진 벽돌 더미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았어요.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피가 벤손으로 파낸 것은 물에 젖고 흙에 더러워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가게에 항상 걸어두었던 저와 민호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이었죠. 액자는 산산조각 났지만 기적처럼 사진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 뒷면에 제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지연 씨, 혹시 당신이 이걸 보게 된다면 부디 당신의 길을 가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까. 제가 그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제 뒤에 섰어요. 아버지는 용역 깡패들과 저 무너진 가게를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울지 마라. 내 것을 되찾을 시간이다. 신하로 와라. 내 자리를 되찾아.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흙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죠. 남편의 사진을 품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어요. 아주 차가운 분노, 그리고 결이었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주신화 그룹 본사 27층 신화식품 전략기획본부 제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제 비서가 방금 십시 이사회 자료를 제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저는 이제 날카로운 안경을 쓰고 머리는 짧게 잘랐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검은색 정장만 입어요. 더 이상 3년 전의 민호 떡볶이 가게의 유지연이 아니에요. 저는 제 어머니의 성을 따서 신화식품의 COO, 한선자 본부장이라고 불려요. 지난 3년은 제게는 전쟁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 기회였고 저는 그걸 실력으로 증명해야만 했거든요.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겼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경제신문을 모조리 읽었고 밤에는 MBA 과정을 이수했어요. 저는 현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 남편이 늘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숫자 이전에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그 사람의 철학을 기업 경영에 그대로 접목시켰어요. 제가 부임한 후에 신화식품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처우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공장 안전사고율은 0%에 수렴하게 되었죠. 직원들은 저를 어른 마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경영인이라며 존경해 주었어요. 저는 신화그룹의 모든 계열사 데이터를 검토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제 눈을 멈추게 한 아주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죠. 금영건설, 그들이 바로 신화식품의 전국 물류 냉동 창고 시공을 독점하고 있는 1차 벤더였어요.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저는 즉시 특별 감사를 지시했어요. 제가 부임하자마자 도입했던 디지털 실시간 자재 관리 시스템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결과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시스템상의 발주량과 실제 현장으로 반입된 자재의 스펙, 그리고 수량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어요. 금영건설은 지난 5년간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자재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기준 미달의 값싼 중국산 단열재를 사용해 왔더군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요. 부실한 냉동 창고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식품 폐기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최악은 만약 화재나 붕괴로 이어진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예고된 인재였죠. 그리고 오늘 신화그룹 30층 대연회장, 신규 수도권 통합 물류센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최종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종석 회장과 그의 오른팔이 된 제 아들 김진우가 들어왔어요. 진우는 이제 금영건설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PM가 되어 있더군요. 3년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예전의 그 효자 아들이 아니었어요. 오만함과 어딘지 모를 조급함이 뒤섞여 있었죠. 박 회장은 아주 거들먹거리며 신화 측 임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허허, 신화의 새 물류센터도 당연히 우리 금영이 맡아야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는 식이었죠. 드디어 회의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회의 주재자를 소개했어요. 신화식품의 신규 프로젝트를 총괄하시는 한선자 본부장님이십니다. 상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제가 일어섰어요. 그들의 눈이 저를 향했죠. 3년 전 그 싸구려 장례식장에 버려두고 마지막 남은 가게마저 빼앗아갔던 유지연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김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아 보였어요. 입술이 하얗게 질려서 어머니 하고 거의 소리도 없이 중얼거리더군요. 박종석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저 여자가 왜 저기에 하는 그 당혹스러운 눈빛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죠. 반갑습니다. 금영건설. 자료는 잘 봤습니다. 저는 제 뒤에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어요. 화면에는 신화식품 협력사 윤리경영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 떴죠. 다만 신화식품은 금일부터 모든 협력사와의 계약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말을 이었어요. 특히 기존 물류 창고의 안전진단 및 자재 명세표 원본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확히 박 회장과 그리고 제 아들 김진우를 응시했어요. 만약 단 하나의 기준이라도 미달할 시 신화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사회장은 얼어붙었어요. 박 회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였죠. 김진우는 감히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3년간 준비한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오른 거예요. 그 이사회가 끝나고
저는 박종석 회장이 제 자료 요구에 순순히 응하리라고는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는 버텼죠. 하지만 저는 그가 시간을 벌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어요. 즉시 신화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서 금영건설의 모든 계좌와 현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증거는 차고 넘쳤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쥐는 결국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방식을 쓰는 법이죠. 박종석 회장은 그가 늘 하던 방식, 즉 부패한 언론과 돈을 이용해 판을 뒤집으려 했어요. 그는 저를 묻어버려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해요. 수십억 원을 들여 주요 언론사 간부들에게 로비를 시작했죠. 저를 부도덕한 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그래서 제 비서 이수진 비서를 매수하려 했어요. 아마 젊은 비서 하나쯤은 돈으로 쉽게 구워 삶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가 이수진 비서에게 건넨 건 5억 원이 든 돈 가방이었어요. 이걸 한 본부장, 즉 제 책상에 몰래 넣어두고 자기가 신호를 주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였죠. 저를 뇌물수수비리 임원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 비서는 그 돈 가방을 공손하게 받으며 알겠다고 회장님 뜻대로 하겠다고 대답했고요. 그런데 박종석 회장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수진 비서는 그 돈 가방을 들고 제 사무실이 아닌 곧장 신화그룹 회장실, 제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거든요. 수진 씨는 책상 위에 돈 가방을 올려놓고 보고했죠. 회장님, 박종석이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수진 비서는 3년 전 제가 신화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아버지가 제 곁에 붙여주신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이런 위기가 닥칠 때를 대비해서 신화법무팀의 최고 인재를 제 비서실에 위장시켜 두셨던 거죠. 아버지는 박종석 같은 부류의 인간이 위기에 몰리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 씨가 그 돈 가방을 받는 그 순간 그녀의 만년필에 달린 작은 녹음기는 박 회장의 모든 범죄 모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녹음 파일에는 박 회장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죠. 한선자 그년, 내가 떡볶이 가게 하던 년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독사였어. 이번에 확실히 밟아. 저는 그 모든 보고를 제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연락드렸죠. 기자회견장을 잡아주시라고요. 박종석 회장이 원하는 바로 그 장소로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금영건설, 신화그룹 임원의 충격적 비리 폭로. 박 회장이 뿌린 돈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주 자극적인 타이틀이 대형 스크린에 걸려 있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박종석 회장이 연단에 섰어요.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90도 인사를 하더군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금영건설은 신화그룹의 한 부도덕한 임원, 한선자 본부장의 협박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는 거짓 자료를 흔들며 열변을 토했어요.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고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회견장 뒷문이 열리고 제가 이수진 비서와 신화그룹 법무팀과 함께 당당히 걸어 들어갔어요.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네가 여길 왜 와? 그가 당황해서 소리쳤죠. 저는 그 앞까지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박종석 회장님, 금영건설의 비리 폭로 기자회견에 당사자인 제가 빠질 수 없죠. 박 회장이 무어라 소리치기 전에 저는 뒤쪽 스크린에 준비한 영상을 띄웠어요. 첫 번째 증거였죠. 금영건설 평택 물류창고 내부라는 자막과 함께 썩어 문드러진 기준 미달의 단열재와 규격보다 훨씬 가느다란 철근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박 회장을 바라보며 물었죠. 이것이 금영이 말하는 최고의 기술력입니까? 그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죠. 디지털 자재 관리 시스템 vs 금영 제출 장부. 저희 신화의 시스템이 기록한 실제 데이터와 금영이 제출한 가짜 장부가 나란히 비교되었어요.
수백억 원대의 차이가 붉은색으로 스크린을 가득 메웠죠. 이것이 박 회장님이 말하는 신뢰입니까? 박 회장은 그제야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고함을 질렀죠.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협박했다고. 모든 게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수진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수진 씨가 앞으로 나와 작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에 가져다 대었어요. 기자회견장 전체에 박종석 회장의 목소리가 아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 돈을 한 본부장 책상에 몰래 넣어도 이번에 확실히 밟아. 한선자 그년 내가 떡볶이 가게 하던 년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잠시 동안 완벽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곧 모든 기자들이 저에게서 등을 돌려 박 회장에게 미친 듯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죠.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날 오후 금연건설의 주식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검찰은 저희가 미리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박종석 회장은 그 프레스센터에서 도망치려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어요. 언론은 신화그룹 한선자 본부장, 거대 건설 비리 고발, 그리고 정직한 떡볶이 철학, 부패한 재벌을 무너뜨리다. 같은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죠. 제 이야기가, 아니, 제 남편의 이야기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야근을 마치고 신화그룹 1층 로비를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로비의 모든 대형 스크린에서는 금형건설의 붕괴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아들 김진우가 제 앞에 나타난 건 그는 완전히 엉망인 모습이었어요. 며칠은 감지 않은 것 같은 머리, 구겨진 양복, 그는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아내도 잃었어요. 박채리는 박 회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길로 공항으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진우는 저를 보자마자 그 넓은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부짖었죠. 어머니, 어머니, 제발,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그 애를 내려다보았죠. 그리고 말했어요. 일어나라, 김진우. 저는 금형을 인수한 것은 너의 장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수백 명의 금형건설 무고한 노동자들은 내가 구제할 것이다. 신화는 그들을 모두 고용 승계할 것이라고 말했죠. 진우의 눈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하지만 너의 장인과 그리고 너처럼 그 비리에 동조한 종양은 반드시 도려낸다. 저는 그 애를 지나쳐 제 차에 올랐어요. 김진우는 텅 빈 로비에 무릎 꿇린 채 제 뒷모습을 보며 오열하고 있었어요. 그건 속죄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규였죠. 그렇게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날의 기자회견 이후 금형건설은 당연히 법정 관리에 들어갔죠. 저는 즉시 신화그룹의 이름으로 금형건설의 우량 자산과 인력에 대한 인수를 발표했어요. 그건 제 복수의 마무리가 아니라 제가 로비에서 제 아들 김진우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박종석 회장의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임원들은 제가 말했던 종양처럼 모두 해고되었어요. 하지만 아무 잘못 없이 그 부패한 시스템 밑에서 일했던 현장의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신화그룹 소속으로 고용이 승계되었죠. 저는 그 구조조정 TF의 단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신화그룹의 새로운 윤리 강령이었어요. 저는 그 강령에 제 남편의 이름을 붙였죠. 김민호의 떡볶이 그릇 철학이라고요. 내용은 아주 단순했어요. 첫째, 정직. 자재를 속이지 않는다. 둘째, 투명성.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그리고 셋째,
인간 존중, 숫자가 아닌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며 특히 안전 예산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 배정한다. 이 파격적인 윤리 강령은 시장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이걸 가장 한국적인 ESG 경영이라고 부르더군요. 그 덕분에 신화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죠. 제 남편의 뜨겁고 정직한 떡볶이가 수십 년 된 부패한 재벌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그룹의 철학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신화그룹 부회장실에서 제 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승진이 내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책상 가장 깊은 곳, 저는 그곳에 3년간 넣어두었던 것을 꺼냈어요. 3년 전 그 폐허 속에서 피 묻은 손으로 찾아냈던 제 남편의 낡은 사진이었죠. 사실 저는 그동안 그 사진을 차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요. 사진 뒷면에 적힌 그 사람의 필체, 당신의 길을 가요라는 그 글씨만 겨우 읽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흙먼지 속에서 보이지 않던 작은 글씨가 더 눈에 들어오더군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까라는 글씨 밑에 아주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그건 제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지연 씨, 혹시 당신이 이걸 보게 된다면 부디 당신의 길을 가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으니까. 그리고 양심이 이끄는 길을 가요. 나를 위해서도 진우를 위해서도 살지 말고 오직 지연 씨,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의 영원한 팬, 민호가. 저는 그 글씨를 읽고 그제야 정말 3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아, 그랬구나.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남편이 마지막까지 그토록 바랐던 유지연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신화그룹 인재개발원 대강당에 서 있었죠. 신화그룹의 신임 부회장으로서 수백 명의 신입사원들 앞에 섰어요.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경영은 떡볶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이제 신화그룹의 명예회장이 되신 제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신입사원들의 빛나는 눈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뜨겁게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이 신화에서 만들어갈 미래가 바로 그러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제 남편의 철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박종석 회장은 1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제 며느리였던 박채리는 박 회장이 체포되던 날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남은 재산을 챙겨 해외로 도망쳤다고 해요. 지금 그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아들 김진우, 지금 마포구 3년 전 민호 떡볶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아주 작은 가게가 하나 다시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아버지를 기억하며라고 적혀 있죠.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던 진우에게 그 가게의 열쇠를 주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죠. 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나를 어머니라 불러라. 오늘도 그 가게 안에서는 제 아들 김진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떡볶이를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낡은 레시피북을 펼쳐놓고 정직하게요. 가게는 손님들로 붐비더군요. 진우는 아직 저를 찾아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애는 매일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그 뜨겁고 정직한 떡볶이를 만들면서 조금씩 진짜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요. 저는 이따금 신화그룹 부회장의 차를 타고 그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가요. 차창 너머로 땀 흘리며 일하는 아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죠. 저는 미소도 눈물도 짓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저의 길을,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아이의 길을 지켜볼 뿐이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처럼 말이죠.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복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삶을 되찾은 거예요.